저는 위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유튜버를 보시면서 너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안을 하지 마시고 20년간 폭락을 주장하신 분도 있거든요. 폭락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다시 상승으로 좀 바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앞으로 부동산을 볼 때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저는 이제 외부 변수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외부 변수라는 게 지금 이제 현재 그 국내 변수는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도 올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도 계속 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금리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리도 동결이나 이제 하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가가 너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뭐 정책지원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석유지원금이라든가 지금 워낙 많은 돈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자산 가치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돈 지금 받고 있는 거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당장 50만, 60만 봐서 달콤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내는 월세가 60만에서 70만 원, 80만 원 돼 있는 게 또 금방이거든요. 돈 가치가. 실제로 지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만 원 한 번 받고 60만 원 내던 거를 80만 원 내면 20만 원씩 매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계속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변수는 뭐냐면 미국하고 아무래도 이란하고 지금 안 좋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계속 주다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외부 변수로 인해서 크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돼가고 있는 형국이기도 한데 갑자기 또 이게 또 외부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석유가 수입이 안 된다거나 뭐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러니까 중동 쇼크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수출 주도의 이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충격에 우리나라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부 충격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이런 좀 국내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실내로 2022년에 이제 부동산이 한번 이렇게 출렁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국내 상황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부동산도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은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어떤 곳에서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동안 이제 미분양도 이제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지방이나 외곽부터 이제 서서히 좀 더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이제 강남은 그래도 이제 잠깐 떨어지더라도 금방 이제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지금 지방이나 외곽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시장이 흔들린다면 아무래도 외곽부터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계란 후라이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보면 이제 노른자 있고 흰자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만약에 노른자 라면 그 외 지역이 계란 흰자라고 보시면은 사실은 흰자부터 이제 안 좋아지면서 노른자로 이제 전차 점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유가 되신다면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신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그런 아파트를 살 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그냥 그런 좋은 아파트를 못 사기 때문에 그냥 집을 포기해야 되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러니까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또 저평가된 부동산을 혹은 또 오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동산을 잘 매입해서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올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처음부터 강남에 살지, 처음부터 서울에 살지, 사실 이렇게 해서 사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물론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이제 돈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외곽부터 차츰차츰 올라올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다만 외곽부터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안쪽으로 들어오는 전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방법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입지하시는 게 맞는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부터 천천히 들어오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폭락론이 쉽게 현실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락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다 최근에 다시 상승으로 좀 바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전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년간 폭락을 주장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주거장센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게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는 게 더 명확하고 본질적인 의미로 보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동 아파트 분양가가 제가 기억할 때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한 2, 30억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한 100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기에 8년 요때쯤에 88년가 87년 요때니까 거의 한 40년 된 건가요? 벌써 40년 됐네요. 40년. 그러면 40년 동안 40년 전에 3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쉽게 생각하면은 물론 커피값은 1,5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짜장면 값을 예를 들면 지금 한 8,000원, 9,000원 하나요? 요새?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00원, 400원 할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물가나 이런 거는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0년 전에 1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1억이라는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40년 전에 목동 아파트를 안 사고 3천만 원을 그냥 항아리에 넣어놓고 지금 꺼냈으면 그건 그냥 3천만 원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동 아파트를 샀던 분들은 지금 이제 한 3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당연한 원리거든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데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간과한다는 거죠. 이런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폭락론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힘들다. 왜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을 볼 때 꼭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나 지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지표라고 하기에는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을 좀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봤던 전세가율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50% 이상이 되면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 아래가 되면 좀 고평가, 이게 전부 다 맞는 건 얘기는 아닌데, 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봤을 때 전세가도 무시는 못한다. 왜냐면 전세가는 실제 내가 그 생활 지수를 반영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또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 1, 2년 거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1, 2년 거래 좀 너무 이렇게 급등한 부동산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너무 급등한 부동산도 이런 데는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전 거를 보시면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않는 부동산 단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단지들은 어느 정도 그 정고점을 따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의 호재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고점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1, 2년 사이에 너무 가격이 급등한 건 아닌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가격이 좀 더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닌지, 이런 거를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실 때는 물론 인근 지역도 중요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비슷한 유사지역이라는 것 개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나 마곡은 약간 그 기업들이 많은 거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판교랑 마곡의 그 시세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게 2억으로 벌어졌다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더 저평가된 것 아닌지, 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학군지로만 비교를 할 때는 목동과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군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치동이 원래 한 목동보다 한 10억 정도 비쌌다. 근데 이게 만약에 5억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과연 목동이 저평가일까? 대치동이 저평가일까? 또 이런 부분을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좀 비슷한 유사 지역과 좀 비교를 해서 가격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나 숫자를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훨씬 많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시장은 위기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기로 봐야 하나요? 조금 저는 위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위기가 매매가 위기보다는 전월세 폭등의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5월 9일 이후에 조금 매매 시장은 좀 잠잠할 순 있지만은 전월세 가격은 굉장히 많이 폭등할 거로 보여져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월세 매물이 대단지에도 한두 개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전세 폭등, 월세 폭등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세 월세가 올라가면 내가 부담해야 할
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쨌든 집을 선택하려면 매매를 하든지 전세를 사든지 월세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외에는 사실 답이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전세도 많이 사라지고 월세가 100만 원 내던 걸 150만 원 내게 되면은 그만큼 내 잉여 자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누차 강조했었는데 이런 규제가 사실은 부자들을 옥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 혹은 젊은 층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계속 누차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철회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전월세 폭등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판단이 가장 위험한가요?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막연히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모으지 않고 내 집 마련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본인들도 어쨌든 가정을 이뤄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사실 집이라는 게 꼭 투자 대상 뿐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될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내가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면 결국은 전월세로 전전하게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세값, 월세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은 뭐 수도권에 살다가 더 지방으로 내려갈 수, 아니면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내려가거나 오피스텔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어디를 해야 되느냐. 돈이 없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외곽부터 진입하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비벼서 들어오는 전략을 해야 된다. 사야 하는 전략을 해야 된다. 돈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연구해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고르는 안목을 길러서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조금씩 선택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유튜버를 보시면서 너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안을 하지 마시고, 또 저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를 좀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 좀 현명한 의사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집값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신축 한번 가보시면 이제 점점 이게 첨단화 돼가지고 뭐 수영장부터 해서 사우나, 뭐 헬스클럽, 골프 연습장 다양하게, 일부 단지에서는 뭐 볼링장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어떤 집을 이제 단순히 이제 거주한다기보다는 이제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생활권 아니라도 이제 이런 신축에 있는 커뮤니티가 이제 좋은 아파트랑 또 옛날 구축 뭐 20, 30년 전에 이제 그런 구축 아파트 주차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1층에 이제 주차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그 새 아파트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에 이제 정원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생활권 아니라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사람들도 예전보다는 20년 차 된 아파트보다는 신축에 살고 싶은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당연히 그거는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생활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군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어느 학교 배정인데 또 이쪽은 그 같은 단지라도 몇 동까지는 이쪽 학교를 배정받고 이쪽 단지는 이쪽 동은 또 다른 학교, 근데 이쪽이 좀 학군이 안 좋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쪽 그 다른 동에 있는 혹은 다른 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지하철이 이제 바로 초역세권이냐 아니면 뭐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냐, 이 차이도 사실은 무시 못하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같은 생활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신축이냐 교통이냐 학군이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벌어진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은 동네라도 역세권, 학군, 신축, 대단지에 따라 가격이 갈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이런 거죠. 그 20대, 20, 30대 좀 젊은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자녀가 없다면 가장 역세권을 좀 주안점으로 보실 거예요. 그죠? 역세권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40대라든가 좀 나이대가 있고 자녀가 이제 학령기에 들어가면은 내 역세권을 좀 포기하더라도 좋은 학군에 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군을 좀 더 우선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축 소단지보다는 신축 대단지에 좀 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딱 어떤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이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축 대단지가 소규모 단지 구축 소단지보다는 그래도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가장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은 역세권 학군 신축 대단지 중에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신축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 실수요자들은 집을 볼 때 무엇부터 보나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실수요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집이 떨어지면은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또 대출을 많이 받고 들어가시는 집이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또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투자 가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과연 이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내가 회사를 갈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교통 시간이라든가 또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학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혹은 내가 이제 수영을 좋아하면 수영장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대단지고 조금 이제 공원이 가까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봐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옳은 방법이지 않냐. 왜냐면은 아무리 교통이 좋아도 내가 산 금액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탈 때 내가 원래 그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 점점 더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어느 정도 좁혀지진 않더라도 좀 따라갈 수 있는 단지를 고르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좀 갈아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지 교통만 편하다고 해서 그런 아파트를 사게 됐을 경우에 정말 이게 내가 나중에 정말 여유가 생기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갈아타려고 했더니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집이 올라갈 때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지금 조심해서 봐야 할 집은 어떤 집인가요? 요새는 이제 워낙 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 전 지역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1주택자가 5년 거주 10년 보유한 물건만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내가 그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는 좀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지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100세대 미만, 뭐 98세대 뭐 이런 나홀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이제 일시에 좀 몰리는 집은 전세가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비조정 지역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전세금을 또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들은 당장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입지가 좀 애매한 단지들도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뭐 지하철에서 뭐 가깝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좀 먼 지역이나 이제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입지들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1, 2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면 나중에 이런 거는 내가 사더라도 현금 청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당연히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연식이나 같은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게 좀 갈라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자가 많은 집들도 분명히 아파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자가 많아서 조금 이제 같은 연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집들보다는 좀 이렇게 하자가 덜 있는 집도 겉보기엔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런 것도 좀 가격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고, 선호하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미안이라든지 뭐 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있는 하고 브랜드 없는 단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브랜드가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겉보기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다 따져보고 학군이나 교통이나 입지나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정이 와도 잘 버틸 집은 어떤 집인가요? 네, 일단은 그런 거죠. 일단은 제가 볼 때 신축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하락이 와도
그리고 이왕이면 입지가 좋은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바로 반등을 하죠. 시장에 탄력성이 있으니까. 좋은 입지라고 하면은 강남 3구랑 용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강라인 있지 않습니까? 뭐 성수동이라든가 그 여의도라든가 그 혹은 학군이 좀 목동이라든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입지를 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 안에서도 대단지 신축이냐 또 구축이냐 혹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지 혹은 재개발 호재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이제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모르겠으면 이제 대단지 위주로, 대단지라고 하는 건 100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 이상으로만 좀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요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소단지로 바로 역세권보다도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 매도하기도 좀 더 수월하고요. 어느 정도 또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또 대단지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나 인프라들이 많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권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고르시면은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받은 매물 찾기 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그럼요. 저평가된 매물이, 정평가라는 게 사실은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상대적으로 싸다고 하면 이게 저평가라는 거예요. 사실 저평가라는 개념은 올라도 있는 거고요, 떨어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싼 집 혹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이제 안목을 키우려면은 이거를 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랜 시간 이제 시장을 관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아직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의 투자라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집을 샀으면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집을 샀으면 2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모의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이런 모의 투자를 한 1, 2년, 2, 3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간과했구나, 이런 부분도 느끼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이런 안목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목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저평가된 아파트들을 잘 찾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저평가된 아파트들을 잘 찾아을 토대로 해서 또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금리만큼이나 법안과 세금 변화도 중요하다는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인가요?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값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대출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산 시장은 상승하는 게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뭐 꼭 그런 것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도 집값이 올랐던 사례도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서도 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해서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양도세 중과가 되면은 사실은 이게 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매물을 이제 줄어드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여러 번 경험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해서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집값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변화도 양도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금에 따라서 더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중과가 되다 보니까 2주택, 3주택 8%, 12%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급적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 서울보다는 강남이 점점 더 양극화를 벌리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와 세금 변화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부동산 관련 변화 가운데 지금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좀 주목해야 할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최근에 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저는 환율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하고 있지만은, 환율이 아무래도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건축비의 상승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환율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기름값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원자재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로 이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환율 변화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도 조금 더 상승할 여지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지금 뭐 석유값이나 이런 것도 다 2,100원 뭐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커피값, 짜장면 값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석유를 쓰는 제품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달러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되게 저평가돼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한 예로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만약 1달러에 1,500원이 되면은 한 그만큼 50%가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달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인들도 관심 갖게 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그 쉽게 떨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쉽게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변화 변수는 없을까요? 일단은 제도가 가장 이제 큰 이슈가 아무래도 5월 9일 이후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 9일 이후에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매물 잠긴 효과는 뭐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수세도 어쨌든 세일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왜냐면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되면은 사실 세일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매수세도 조금 눈치 보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5월 9일 이후에 시장이 오히려 더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 생각은 한 몇 달간 좀 간보기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로 집값이 폭등하기보다는 한 몇 달간은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오히려 매물 잠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큰가요? 당연히 다주택자는 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82.5%를 내고, 내가 만약에 10억이란 양도 차익이 났는데 뭐 82.5%의 세금을 내고서 이거를 팔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증여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중에 상속으로 물려주거나 뭐 이런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매물 잠긴 형상은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지초 가이득세 같은 규제성 세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고 시장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거죠. 그 최근에 이제 그 토지 공개념 같은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은 뭐 중국처럼 이제 토지를 이제 국가가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건물만 이제 빌려 쓰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얘기고,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양도세가 나게 되면 그거를 더 세금으로 뜯어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도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토지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또 종부세도 그렇고,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현실화된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보유세 개념으로 현실화된 세금이 아닌데도 그 세금을 계속 부과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일례가 지금 전월세가 많이 폭등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폭등하냐고 봤을 때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세 끼인 매물을 사고 팔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또 1주택을 거주주택을 지금 굉장히 권장하다 보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을 들어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좋은 주택에 있는 주택이 전세 물량이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어차피 1주택이니까 내가 이 주택을 전세 주고 가면은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얘기가 다른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강남에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강남에 집을 이제 전세를 주고 그 남는 차익으로 뭐 용인이나 이런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있던 어떤 노부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강남에 있는 집이 지금 1주택 거주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많이 올린다고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인의 세는 물론 나가는 거지만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강남에 있는 전세는 물량이 하나가 빠지는 거고, 전세 물량이 줄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점점 오르겠죠. 그러니까 핵심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핵심지부터 오른 가격이 용인까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1대1로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핵심지에 있는 매물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고 그 따라간 가격만큼 중급지, 하급지의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값이 폭등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빠를 것 같고, 마찬가지로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규제 이슈가 나오면 시장은 보통 어떤 순서로 반응하나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초반에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조정지역도 있잖아요. 조정지역도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조정지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정을 했어요. 광범위하게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외 지역들, 일부 이제 풍선 효과가 많이 일어나면서 조정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그 외 지역들이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세금이나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시장은 일시 멈춤은 하여 당분간은. 근데 그게 두세 달을 못 가고 다시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 사려는 사람과 집 가진 사람은 지금 법안과 세금 이슈를 볼 때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나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 일반인 전문가분들도 많이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제도나 정책이 뭐 10, 15 대책부터 시작해서 대출은 얼마는 6억 나오고 뭐 25까지는 4억 나오고 그 초과는 2억 나오고,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다 체크를 못하고, 또 조정지역에서는 비과세가 되고 거주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지, 보유만 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지, 일시적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주택, 그러니까 종전주택 말고 신규주택도 비조정지역 때 사면 이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딱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이게 굉장히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 양도세 1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년인데 이게 전에는 2년, 그 전에 1년, 또 6개월 이내 전입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최근에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 수도권에 대출 집을 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뭐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하나라도 놓치면 굉장히 많은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건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 오피스텔을 한 채가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비과세, 기존 주택 처분한 게 비과세일 줄 알았는데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한 1억 정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하나만, 거기서 뭔가 하나만 놓쳐도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진짜 뭐 챗 GPT로만 물어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챗 GPT도 굉장히 틀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과 좀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흐름은 어느 쪽이라고 분석하시나요? 지금 정부의 흐름은 당연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고요. 예전부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했고, 사실 국민의힘은 약간 좀 더 시장 자유에 좀 맡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없어도 되는 이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오히려 집값이 오히려 왜곡되는 현상도 있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2+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차 기간이 2년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임차인들을 위해서 좀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그 당시에 2+2를 한 당시에 굉장히 많이 전세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요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좋은 지역에 있는 전세 월세가 매물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월세가 지금 폭등하는 경향도 있고요. 예전에 이게 세입자랑 집주인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는 아니더라도 서로 안부를 물을 정도의 그런 관계가 됐다면, 지금은 사실은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원수지간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분쟁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계속 이런 갈라치기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을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더 보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 대상인 물건들을 좀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또 그런 급매물을 좀 잡으려고 무주택자들이 좀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주택도 조금씩 이제 꿈틀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15억 이하 주택들이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더 붙는 형국인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가 15억
15억까지는 이제 6억까지 이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가 주택보다는 대출 한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제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더 매수세가 많이 붙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불안하다는 말도 많고 다시 움직일 것 같다는 기대도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 심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5월 9일 이후에 사실 매도자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매물이 좀 잠길 거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을 못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제 심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세일 기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매물이 끝나고 어쨌든 그 기회가 끝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세일 기간 후에는 매수세도 좀 잠잠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일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당분간 5월 9일 이후에 조금 이제 매수세도 조금 잠잠해지고 매도자도 또 이게 이제 또 양도세 중과기 때문에 매물도 좀 잠기는 그렇게 좀 그런 형국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됐고요.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도 예전에 이제 하락론을 주장했던 전문가분들도 지금 전세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거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서울인데도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이제 뭐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제 강북 쪽이나 금천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뭐 이런 쪽은 사실 이제 서울에서도 약간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이제 최근에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안 움직이다가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여파로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들 혹은 그 더 낮은 언더 한 10억대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조금 더 거래가 활발히 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 규제 여파로 거래가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서울에 따라서도 이제 강남의 고가 주택들, 그 전에 이제 강남의 고가 주택들은 또 많이 오른 이제 피로감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약진했던 그런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어떤 집은 버티고 어떤 집은 약한데 지금은 어떤 가격대와 수요층이 더 강한가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가 주택이 이제 많이 하락하진 않고 오히려 정보이 이제 하락하지 않고 이제 좀 상승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이제 신축이 탄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이제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구축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이제 재건축이 이제 임박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정비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 변수와 5월 9일 세금 변수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물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가요? 5월 9일이 아무래도 이제 세금까지 겹치면서 그게 세금이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게 이제 82.5%까지 3주택 이상은 82.5%까지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그 세금을 내면서까지 물건을 내놓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매물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겠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채운 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이제 간혹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수세도 이게 5월 9일까지 좀 빨리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지만 또 5월 9일이 지나면은 조금 더 지켜보자 또 이런 심리가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로는 한 몇 달간은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은 현재까지 시장을 정리하면은 이제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의 이제 약진이 좀 강했던 시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고가 주택이 다시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강남 상구 아파트들도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다는 기사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이 갈아타기로 조금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가 주택 시장도 조금씩 상승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산이 이제 축적이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교육 학군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거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오히려 지금 규제가 사실은 양극화를 좀 더 초래한 이유가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더 똘똘한 한 채를 원하다 보니까 그 사실 똘똘한 한 채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 계속 그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분간 이런 추세는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똘똘한 정책이 유지가 되는 한 저는 강남권의 집값은 더 오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이제 많이 썼는데 요번에 또 최근에 신간이 났는데 요거는 이제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처음으로 이제 공저로 쓰게 된 책이에요. 후레인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진들과 같이 좋은 기회에 공저로 쓰게 돼서 요번에는 저는 세금 쪽 비과세 전략에 대해서 좀 썼고요. 그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썼고, 저 외에도 많은 이제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 뭐 입지라든가 전망이라든지 또 혹은 지방 부동산 투자라든지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핵심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지금 반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책을 활용해서 또 내 집 마련 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 집 마련 하실 때 그 트렌드를 읽는 법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은, 또 저자가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관점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